한국인들 정말 차갑네요. 이웃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니. 일본 국제관계 전문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한테 압박받고 국내에선 대형 화재까지 났는데 한국은 완전 침묵이에요. 동맹, 파트너,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겉으론 선진국 코스프레하면서 실제론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는 동안 뒤에서 이득 계산이나 하고 있었다니. 옆에 있던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더니.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위기 상황에서 보인 침묵이 대체 어떤 전략적 계산이었을까요? 새벽 6시 47분, 보안 단말기에 알림이 떴어요. 로닝강 해사안전청에서 보낸 또 하나의 항해 경고였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첸이고 지난 15년 동안 동아시아 지역 긴장 상황을 추적해온 국제관계 분석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정 경고는 제 커피 맛을 씁쓸하게 만들었어요. 중국이 남부 황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발표했고 그 타이밍은 너무나 의도적이었답니다. 저는 즉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훈련구역은 로닝강 북동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했어요. 그 도시와 산동성 르자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제 주의를 끈 건 단순히 위치만이 아니었어요. 지속기간이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런 종류의 지속적인 압박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이 마치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에 가용한 모든 압박수단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일상적인 군사훈련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날의 사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회 질의 중 대만을 언급했었죠. 사실 그냥 가벼운 언급이었어요. 이런 수준의 반응을 촉발할 만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군요.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경제 제재이고 중국은 이 취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해상훈련은 훨씬 더 긴 게임의 시작소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단 한 줄의 평가와 함께 분석 보고서를 국장에게 전달했어요. 포괄적 압박 캠페인 개시, 강화된 모니터링 권고. 몇 분 안에 제 단말기가 답장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실무진 브리핑, 모든 자료 지참. 아침 해가 겨우 수평선을 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볼 수 있었어요. 중국의 보복성 수출 제한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상황은 그들의 확립된 플레이북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었답니다. 저는 2010년 센카쿠 사건, 노르웨이 연어 제한, 호주 보리 관세에 관한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서 패턴은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의 패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했죠. 오전 8시쯤 되었을 때 저는 이미 3잔의 커피를 마셨고 21개의 관련 사례를 정리해 놓았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동아시아 전체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핀으로 훈련구역을 표시했죠. 그 위치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즉시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은 단순히 근육을 과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주요 해상무역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동료 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봤어? 중국 외교부가 방금 성명을 냈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지역 평화를 해친다는 거야. 표준 레토릭이지만 언어가 평소보다 훨씬 더 강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죠? 중국의 압박 전략은 항상 여러 레벨에서 작동해요. 군사적 시위, 외교적 비난, 그리고 곧 올 경제적 조치들. 저는 타임라인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아마도 48시간 안에 첫 번째 무역 제한이 발표될 거예요. 일본 측 반응은? 제가 물었어요. 조용해. 너무 조용해. 그게 날 걱정스럽게 만들어. 리사가 옳았습니다. 일본의 침묵은 그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물러설 수도 없었죠. 고전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너무나 많이 봤답니다. 초기 경고 신호, 점진적인 압박 증가, 그리고 결정적 순간.
문제는 이번에 어떤 단계까지 갈 것인가였죠. 오전 10시 브리핑은 예상보다 더 빡빡했습니다. 회의실은 분석가들, 정책 고문들, 그리고 몇몇 고위 관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중국의 표준 압박 플레이북의 교과서적 실행입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요소들이 이번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첫째, 훈련구역의 위치. 일본 무역로에 충분히 가까워서 위협적이지만 직접적인 영해 침범은 아니에요. 둘째, 타이밍. 일주일 연속.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인 압박이죠. 한 고문이 손을 들었어요. 경제적 후속 조치를 예상하나요? 네, 확실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군사적 시위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무역 제한을 발표해요. 제가 보기엔 히토류 수출이나 전자부품이 첫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함의를 이해하고 있었죠. 일본 경제는 중국 원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거예요. 국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물러서면 아마도 2주에서 3주 정도요. 만약 그녀가 버티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 달은 갈 수 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알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성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같은 플레이북을 사용해 왔어요. 차이점은 이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 경제적, 군사적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죠. 게임은 변하지 않았지만 판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답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연락처였습니다. 데이비드, 상황이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야 해. 정부는 비공개적으로 당황하고 있어. 그들은 이게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알아. 당신들의 계획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버티는 거지 뭐. 하지만 솔직히 누구도 확신하지 못해. 우리는 중국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야.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존중,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동아시아에서 최종 발언권을 가진다는 인정이었죠. 일본의 대만 언급은 단지 구실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었어요. 해가 지면서 저는 여전히 제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패턴들은 명확했어요. 중국은 압박을 증가시킬 거고, 일본은 저항할 거고, 결국 어떤 종류의 타협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이 무엇일지, 그게 진짜 질문이었답니다. 제 단말기가 다시 한번 알림을 보냈어요. 또 다른 항해 경고, 또 다른 훈련 구역. 게임은 계속되고 있었죠. 정오가 되자 상황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정확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긴급 실무그룹 회의가 소집됐죠.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여러 부처에서 온 관료들이 모여 앉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외교 채널을 통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에게 모든 압박수단을 동원할 때는 이미 봉쇄가 불가능한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연쇄 반응은 이미 시작됐어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누가 들어도 심각하게 들리는 상황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응 패턴을 연구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중국은 압박할 때 한 가지씩 하지 않아요.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여러 방면에서 몰아붙이죠. 오후 내내 보고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황해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었어요.
남중국해에서도 동시에 작전을 개시했더군요. 종합보급함 홍후함, 미사일 탑재 호위함 황강함, 해군 항공부대까지 24시간 내내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경기 전에 양손 주먹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은 여러 전구에서 동시에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해에서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남중국해도 동중국해도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경제적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베이징은 도쿄에 통보했어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불과 2주 전이었어요. 홋카이도산 냉동가리비 6톤이 중국으로 선적됐었죠. 2년 동안의 금수 조치가 끝나고 정상화의 문이 잠깐 열렸던 거예요. 그 짧은 창문이 열린 지 겨우 2주 만에 다시 닫힌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복도에서 급하게 만난 부국장님께 말했습니다. 수산물 금지는 겉으로 보이는 조치예요. 일본이 진짜 경계하는 건 히토류와 관련된 경제 제재거든요. 부국장님은 제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맞을 거라고 짐작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설마 정말로 그들이 이미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2010년이었죠.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후였어요.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프로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완벽한 압박 지점이에요. 베이징은 도쿄가 완전히 노출돼 있다는 걸 알아요. 히토류가 뭔지 설명하자면 이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특수한 금속들이에요.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이게 없으면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죠. 마치 케이크를 구울 때 베이킹 파우더처럼 양은 적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재료예요. 니케이 지수는 장 마감 때까지 62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금융 분석가들은 지역 불안정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시장은 단순히 불안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경제 전쟁에 대한 예상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보복성 수출 제한에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황해에서는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죠. 오후 3시쯤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 걸려온 급전이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사관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더군요.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자민당 의원들이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내각 지지율은 이미 하락세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적으면서 물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다음 움직임은요? 그게 참사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국무부와 접촉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도 참석 요청을 받았죠. 회의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연쇄 반응은 어디까지 갈까요? 중국은 언제쯤 멈출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부처 장관들과 안보실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브리핑 자료는 두툼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일본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저는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이건 영내 모든 국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불빛들 너머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학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죠. 일본 국내 반응의 속도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 놀랄 일은 아니었죠. 지도자의 발언이 이런 식의 연쇄 위기를 촉발하면 내부 비판이 뒤따르는 건 천둥이 번개를 따라오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중국의 압박 조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의 균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토시의 유튜브 영상은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에 입소문을 탔어요. 고이즈미 내각 시절 외무성 차관을 지낸 그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함으로써 일본이 겪는 불이익은 엄청납니다. 그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 비판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2번 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다나카의 주장은 순전히 전략적 관점에서 타당했어요. 만약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워싱턴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왔다면 보상적 이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국내 국회 논쟁 중에 즉흥적인 발언이라니요. 그건 이득은 전혀 없이 비용만 떠안은 셈이었죠. 중국이 마치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가용한 모든 압박수단을 쏟아내자 다카이치의 정치적 자본은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더욱 신랄했어요. 이 채널 창업자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현재 미디어 행태를 태평양 전쟁 이전 언론과 비교하는 긴 글을 올렸더군요. 전쟁 결정은 여론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 운명의 문제이며 총리가 공개적으로 타국의 전쟁에 참전할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저는 국내 차원을 분석하는 보충 브리핑을 작성했습니다. 이 상황을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지는 압박이었어요. 중국은 포괄적인 경제, 군사 압박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과 블랙이글스 급유 논란을 두고 한국과도 마찰을 겪고 있었어요. 양면전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경제 제재가 어느 쪽에서든 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죠. 니케이 신문은 한일 갈등보다는 협력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분쟁을 리더십을 통해 관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요. 하지만 그 합의는 영토와 외교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더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주목을 끈 것은 여당 내부의 균열이었어요.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익명을 조건으로 제 취재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도쿄 시내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죠. 그는 차를 홀짝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총리의 발언이 당내 컨센서스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런 중대한 입장 변화는 반드시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만은 명확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컨센서스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거든요. 특히 대중국 정책 같은 민감한 이슈에서는요. 재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경달련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상당하죠?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요타, 파나소닉, 소니 같은 대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30%에 달했거든요. 이들에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실존적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재계 관계자 한 명을 더 만났어요. 대형 전자회사 임원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상하이 공장에서 벌써 세관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부품 통관이 며칠치씩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이죠.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긴장한 사람의 습관적 동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무리 멋있어도 일자리를 지키는 건 우리예요.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태도에 지지를 보내던 일본 국민들이 중국의 구체적인 압박 조치들이 보도되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만을 지지한다는 추상적 질문에는 60% 이상이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 질문에는 찬성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용감하지만 구체적인 비용 앞에서는 주저했어요. 미디어의 논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초반에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리더십이라는 프레임이 신중하지 못한 외교적 실수라는 프레임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었죠. 아사히 신문은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명확히 줄을 서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잃는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 균형을 깨트렸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인, 재계, 언론, 여론, 모든 층위에서 균열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균열은 중국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었어요. 위기 초반에는 단결하던 사람들이 위기가 길어지면서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기업인은 분기 실적을, 국민은 일상의 안정을 걱정하게 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분열로 이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가 나왔습니다. 자민당 내 친중국 성향 의원들이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였지만 실제로는 총리의 노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모으는 자리였죠. 일본 정치는 표면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조용한 저항, 명확한 대립보다는 미묘한 이탈로요.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균열, 일본 정치권의 대중국 정책 분열 분석.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이 균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을요. 일본의 대중국 강경 노선은 외부 압박만큼이나 내부 분열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중국의 보복성 수출 제한에는 긴 역사가 있었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은 어느새 타임라인 차트로 뒤덮였더군요. 과거 충돌 사례들을 시작부터 해결까지 추적한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첫 번째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르웨이 케이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010년의 일이었죠.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중국은 즉각 노르웨이 연어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제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였어요. 6년이에요. 무려 6년 동안 제재가 계속됐죠. 장관급 협상이 시작된 게 그제야였습니다. 저는 달력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한 정부의 임기를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압박을 늦추지 않았던 거예요. 지속기간 자체가 무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통한 소모전이었죠. 상대편 정부가 바뀌고 여론이 지치고 정책 우선순위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었습니다. 호주 사례는 더 최근의 일이었어요.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즉각 반응했죠. 높은 관세가 부과됐고 다양한 품목에 수입 제한이 걸렸습니다. 제 눈은 타임라인의 한 지점에 멈췄어요. 2022년 호주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제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완전한 해제까지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호주산 랍스터에 대한 마지막 제한이 풀린 건 2024년이었어요. 또다시 4년이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처음 충돌을 일으킨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때로는 그 이후까지도 경제적 압박을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히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우리와 충돌하면 이렇게 오래 고통받는다는 경고였던 거예요. 하지만 일본의 사례가 제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니까요. 2010년으로 돌아가 봤어요.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죠. 중국의 반응은 신속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어요. 히토류요.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생명줄 같은 것이었죠. 저는 당시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즉각 생산 위기에 직면했어요.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몇 달이 걸렸고 일부 공장은 가동을 멈춰야 했죠.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같은 거대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자 중국의 보복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세관 검사가 강화됐고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죠. 벽에 붙인 차트를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장기간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거였죠. 바로 그때 제 컴퓨터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큐슈 지역 오이타현 사가노세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기사를 열었습니다. 불길은 170채가 넘는 집을 태우거나 손상시켰더군요. 화재가 시작된 지 거의 20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었어요. 기사는 이 화재를 1976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지진으로 인한 화재는 제외하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타이밍이 너무 묘했습니다. 바깥에서 중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큰 재난이 터진 거예요. 마치 외부의 압력이 실제 불길로 나타난 것 같았죠. 이건 비논리적인 생각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위기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수한 논리를 넘어서는 패턴 인식 같은 거죠.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보이는 순간이요. 저는 다시 벽의 차트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일본. 각 사례마다 다른 이슈였지만 중국의 대응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이었어요. 초기에 강력한 제재, 장기간의 지속, 그리고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정부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다시 한번 같은 패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다시 들었지만 이미 식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죠.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수출 제한, 세관 지연, 언론 공세. 그리고 그 와중에 국내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포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력과 내부의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을 채웠죠. 이번엔 얼마나 오래 갈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노르웨이처럼 6년? 호주처럼 4년? 아니면 더 오래? 역사적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죠. 이번 상황이 과거와 다른 점도 있었어요. 중국의 경제력은 더 커졌고 지정학적 긴장은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더군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앞으로 훨씬 더 긴 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큐슈의 화재가 일본 언론을 장악했어요. 꼬박 이틀 동안이었죠. 중국과의 위기를 다루던 뉴스들이 순식간에 밀려났습니다. 저는 두 상황을 동시에 모니터링했어요. 국내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취약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망가지고 있었어요. 국제적 위기를 일으켜놓고선 국내 재난에 제대로 대응도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답니다. 화재 자체가 끔찍했어요. 어항 근처에서 시작된 불이 거의 49,000제곱미터의 숲을 삼켰습니다. 축구장 8개를 합친 크기죠. 그러고 나서 주거지역으로 번졌어요. 2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싸웠습니다. 수십 대의 소방차가 동원됐고 육상자위대 헬리콥터까지 날아왔죠.
76세 노인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50대 여성이 다쳤고 170명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파괴의 완전함이었어요. 일본 건물들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졌거든요. 일단 불이 세지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 마을이 다 타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 소진이죠. 전략적 상황도 똑같더군요. 어떤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그걸 멈출 수 없어요. 스스로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중국의 경제 제재예요. 하지만 화재가 거버넌스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죠. 재난 대응에 허덕이는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전쟁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한일 마찰은 배경에서 계속 끓고 있었습니다. 합동 군사훈련은 여전히 연기됐고 블랙이글스 급유 논란도 해결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물러날 기미가 없었답니다. 제가 주목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다카이치가 센카쿠에 이름을 붙인 게 4월이었죠. 한국과의 마찰이 심해진 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큐샤슈에 화재가 났어요. 중국 입장에선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일본이 약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국내 재난에 정신이 팔려 있고 한국과도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중국이 조용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답니다.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경제 제재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한국 때문이었을 겁니다. 중국이 일본을 세게 누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어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과거의 갈등은 묻히죠. 베이징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한일이 서로 싸우도록요. 저는 이 분석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제목을 붙였죠. 다카이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센카쿠에서 물러서면 정치적으로 끝이에요. 그렇다고 밀고 나가면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죠. 재난 복구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정부는 조용했어요. 논평 하나 안 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죠.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효과적이었답니다. 침묵이 더 강했어요. 일본이 혼자 고립되는 느낌을 받게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선 위기가 겹겹이 쌓이고 있었답니다. 화재, 외교 갈등, 경제 위협, 동맹 균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복합 위기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해결할 수 없거든요. 모두 연결돼 있어요. 일본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 2주째 되던 날, 저는 분기별 전략 검토를 위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화면 속 데이터만 보이더군요.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압박을 유지했고 일본 시장은 처음의 패닉에서 부분적으로 회복됐죠. 규슈의 화재도 진압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보복 수출 제한에는 긴 역사가 있어요. 패턴은 명확했죠. 촉발 사건, 포괄적 대응, 지속적 압박,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야만 정상화. 우리는 지금 지속적 압박 단계에 있었고 단기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수년간 지속돼 압박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용 가능한 모든 압박 수단을 쏟아내고 있어요. 문제는 한국과의 마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지역 동맹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시점에 그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죠. 포괄적 경제 제재는 베이징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제 자신이 불편했어요.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현실이었으니까요. 규슈 화재 때 대피하던 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로서 제 일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벽면의 타임라인과 지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선들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어졌죠.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의회 발언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컴퓨터를 끄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중국의 보복 수출 제한이 긴 역사를 가진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베이징은 정확히 계산했던 겁니다. 지속적인 경제 압박이 일본의 정치적 합의를 깨트리고 결국 중국의 조건대로 타협하도록 만들 거라고요.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전개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전략 분석가의 일이니까요. 일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단지 챕터와 챕터 사이에 잠시 멈출 뿐입니다. 빌딩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도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회사원들,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연인들,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도 거대한 지정학적 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내일 신문 헤드라인을 상상해봤어요. 중일 관계, 해법 모색 중 같은 낙관적인 제목이 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건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의회 발언에서 시작된 이 연쇄 반응은 베이징의 계산이 바뀔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며 가방 속 노트북을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의 보고서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할 겁니다. 전략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분석가는 그 진화를 추적하죠. 그리고 이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 결론과는 한참 멀리 있었어요.